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자본과 부에 대한 통계조사의 변점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그 시대에 통계를 산출할 수 있었던 집단들이 어떠한 것을 파악하기를 원하였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통계조사가 있었는가, 그 자체도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통계조사와 그 변점 과정에 대해 비중을 두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본과 부에 대한 통계는 토지자산, 고정자본, 인적자본의 통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나누어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국부의 대부분은 다른 농업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지였을 것입니다.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조선 왕조가 파악한 18, 19세기 농경지 면적은 농업을 다루는 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집계한 농경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일부에 불과했고 식민지 지배와 아울러 시작된 토지조사 사업이 1918년에 끝나면서 비로소 전체 경작지 면적이 처음으로 파악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경작지 면적 통계에 관해서도 농업을 다루는 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방 이후에 경작 면적 통계 역시 농업을 다루는 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 수록된 것은 면적이 아니라 토지 자산 가치 통계인데 이는 모두 한국은행이 주계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1995년부터 주택 및 토지자산 가치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조태용 외의 2015년 연구에서는 1964년까지 과거로 연장한 시계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전, 답, 대, 임야, 공장 용지를 구분한 추계를 제공하는데 이것도 표로 제시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연구가 제공하고 있는 지목별 단가 통계도 표로 제시해 두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는 토지자산 가치의 추계 방법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는 등급별, 지역별, 농경지 가격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같은 추계 방법을 적용하면 일제강점기에 전체 토지자산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직 그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명수 이연창의 2004년 연구는 조선 후기의 농가격을 추계했지만 밭, 임야, 택지 가격을 모를 뿐만 아니라 각종 토지 면적 정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1910년 이전에 토지자산 가치 추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자본 축적은 공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고정자본 스톡 추계치는 총 고정자본 스톡과 순 고정자본 스톡으로 구분되는데 총 고정자본 스톡은 어떤 시점에 존재하는 자본재를 모두 그 시점에 다시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가리키며 순 고정자본 스톡은 총 고정자본 스톡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시점에 고정자본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부조사를 통해 그 시점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고정자본을 조사한 뒤 거기에 시장 가격을 곱해 합산하는 것인데 이를 직접추계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민계정의 한 항목인 고정자본 형성액을 더해 나가는 것인데
이를 간접추계라고 합니다. 20세기 전반에 일본 본토에 대해서는 국부조사가 행해졌지만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는 농경지에 대해서만 행해지고 물적 고정자본에 대한 국부조사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물적 고정자본을 포함한 국부조사는 1968년에 한국은행에 의해 최초로 행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1977년, 1987년, 1997년 세 차례 더 국부조사를 행했습니다. 국부조사 결과는 자본 스톡을 유형 고정자산 총액과 재고자산 총액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고 이 둘을 각각 다시 순자산액과 총자산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고정자산은 형태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계가 보유하는 실물자산, 즉 가계자산은 1968년 조사 보고에서는 유형 고정자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항목을 이루고 있었으나 1977년부터는 유형 고정자산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국부조사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부조사라는 직접추계법보다 영구재고법이라 불리는 간접추계법이 더 우수한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심층 탐구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2014년 한국은행은 현재 간접추계법의 하나인 영구재고법을 사용해서 자본 스톡을 추계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토지자산, 임목자산, 육성생물자원을 추계하는 데에는 물량가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량가격법은 존재하는 자산의 수량에 시장 가격을 곱해서 합산하는 추계 방법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2014년부터 자본 스톡 추계를 국민 대차 대조표의 일부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2월 7일 현재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은 1970년 이후 제도 부문별, 경제활동별, 자산별 자본 스톡 통계를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 부문별이란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고 국내는 민간과 정부로 나누며 민간은 법인과 개인 및 비영리단체로 법인은 다시 금융법인과 비금융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경제활동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업, 서비스업을 포함하는데 각 산업별로 다시 구분됩니다. 자산은 비금융 자산을 가리키며 이는 고정자산, 재고자산, 토지자산, 지하자원, 임목자산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은행은 순자본 스톡과 생산자본 스톡을 구별해서 추계했습니다. 순자본 스톡은 앞서 설명한 대로 자본재를 시장 가치로 평가해서 도출한 합계인데 생산 자본 스톡은 자산의 시장 가격이 아니라 생산 효율을 기준으로 산출된 합계를 가리킵니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자본 서비스 물량 지수 및 주택 토지 자산 통계를 제공합니다. 자본 서비스란 비금융 자산이 생산 과정에 투입되면서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저량인 자본 스톡에서 파생되는 유량에 해당합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자본 스톡 추계를 그대로 가져와 제시했습니다. 자본 스톡 추계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주로 성장 회계 분석을 하려는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자본 스톡 통계 외에도 1911년에서 1940년 및 1953년에서 2010년간의 차명수 2014년 연구의 순자본 스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명수의 추계 역시 연구 제고법을 이용해 도출한 것으로 1970년 이후 한국은행 추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1969년 이전의 한국 자본 스톡 그리고 1911년에서 1940년간의 일제 강점기 자본 스톡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광석, 홍성덕의 1992년 연구는 1965년에서 1989년간 36개 비농업 부분의 총자산 및 순자산 추계치를 제공하는데 이 통계의 장점은 생산 부분을 보다 상세히 구분하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고정 자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의한 추계가 있지만 인적 자본의 경우에는 경제학자들의 다양한 추계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작성하는 인적 자본 지표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본이란 노동의 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노동자가 1시간 일해서 내는 성과와 아무런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은 노동자가 1시간 일해서 내는 성과 사이의 격차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 중에서 학교 교육이나 기술 훈련을 받은 사람의 비중이 증가하면 인적 자본 지수는 증가하며 이를 인적 자본 축적이라고 합니다. 노동 투입은 노동 시간과 인적 자본 지수를 곱한 값과 같으며 인적 자본 축적은 노동 시간을 포함한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생산 증가를 가져옵니다. 인적 자본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으로 성인 인구 중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의 비중, 즉 식자율 또는 문자 해독률입니다. 식자율은 여러 가지 종류의 능력을 포괄하는 인적 자본 중 가장 기초적인 한 요소만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자 해독 능력을 포함한 여러 능력을 학교 교육을 통해 획득합니다. 따라서 교육 정도별 성인 인구 구성을 보면 인적 자본의 수준이나 축적 경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정도별 성인 인구 구성 통계가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성인 한 사람의 평균 수학 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 상이한 평균 수학 연수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평균 수학 연수는 인적 자본 지수로 많이 활용되지만 서로 다른 수준의 학교 교육,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육 1년과 대학 교육 1년이 가져오는 노동의 질 향상폭이 같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된 인적 자본 지수라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인적 자본 축적의 대부분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대졸, 고졸 임금 비율 같은 학력별 임금 격차는 교육 수준이 다른 노동자들 사이의 생산 효율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교육 정도별 성인 인구 구성을 결합하면 교육 수준별 인적 자본 축적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노동의 질 지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1910년에서 2010년간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자산, 고정자본, 인적자본으로 나누어 자본과 부에 대한 통계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정리한 표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